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신라의 통일 이후에 신문왕, 성덕왕, 그리고 경덕왕, 해공왕, 그리고 신라 후대 상황과 후삼국 성립까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일 신라의 사회와 경제 및 대외 교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 이제 선생님이 통일신라라고 하지만 남국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그랬죠. 근데 선생님도 남국과 통일신라 용어를 왔다 갔다 병행하면서 쓰도록 할게요. 자,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다양한 삼국 통합 정책을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신문왕이 했던 두 가지 업적을 배웠죠. 바로 구주 오소경과 구서당 십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라는 삼국 통합의 정책들을 실시하는데요. 백제와 고구려의 지배층에게 신라의 관등을 줬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삼국의 사회와 경제할 때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의 관등이 있었는데, 고구려는 14관등, 백제는 16관등, 그리고 신라는 17관등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만큼 옛 백제의 귀족층, 왕족, 고구려의 지배층, 왕족에게 신라의 17관등에서 그래도 중상위권의 관등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각종 포용 정책을 실시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 지방행정 제도로서 구주 오소경 제도를, 그리고 군사 제도로 구서당, 다시 쓸게요. 구서당 십정 제도를 완비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십정에서도 한주에서 구주 중에 제일 영역이 넓고 국경지대인 한주에만 두 개의 지방 군대를 배치했다고 배웠었죠. 자, 이렇게 사회 구조를 보면 진골 귀족인데, 진골 귀족들은 역시나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중요한 노급이나 시급,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귀족들에게 유리한 제도인 노급과 시급 등으로 호화스러운 생활들을 했다라는 거고요. 육두품은 골품제로 인해, 골품제도 우리 배웠죠. 골품제로 인해 고위관직 진출이 제한되었다. 그리고 피지배층은 농민, 노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계속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두품도 지배층의 일환이었어요. 골품제에 의거해서 진골보다는 아래 등급에 머물렀지만, 육두품 친구들도 진골 귀족과 버금가는 귀족층에서 지배층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농민은 토지세, 그 다음에 특산물세, 그리고 요역, 노가다 이런 것들을 부담하면서 국가 재정, 이른바 세금의 주축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신라의 골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신라의 골품제는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는 신분제, 일종의 나라의 시스템적인 신분제로서 골품에 따라 관등이나 관직 승진에 제한을 뒀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쉽게 말하면 뼈다귀로 간다는 얘기예요. 혈통, 블러드, 핏줄로 가는데, 능력이 뛰어나도 골품이 낮으면 승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가옥, 집이나 수레,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 그리고 의복 등 일상생활에서도 제약을 받는 게 골품제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골품은 바로 성골, 그리고 진골 같은 골, 즉 뼈다귀 있는 가문, 그리고 나머지는 두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말하던 6에서 1두품까지인데, 6, 5, 4, 4두품까지만 살아남고 1에서 3두품은 평민화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만큼 신라는 폐쇄적인 신분제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던 대로 노급과 관료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또 별표 3개인데, 노급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수조권, 세금을 거둘 권리와 노동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귀족들에게 유리한 제도였어요. 하지만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관료전은 오로지 수조권만, 요 그림에서도 보이죠? 수조권 플러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력을 갖는 게 노급이었다면, 관료전은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 세금만 거둘 수 있는 제도로서 운영을 했다라고 선생님이 그때 이건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 노급의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 수조권과 노동력 쟁발 권한. 하지만 관료전은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 여기 계속 말하는 수조권 있죠. 수조권만 부여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라 성덕왕 때 정전이라는 걸 지급했다 그랬죠. 이게 바로 백성에게 나누어진 토지 문서다. 즉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알아야 국가에서 카운팅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 철저하게 이제 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한 대로 이제 통일신라의 경제를 보면 토지 제도에 대해서 변경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너도 나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니까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었다면 이제는 신라가 한반도를 다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농민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되겠죠. 왜? 세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니까 귀족층에서 반발.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누군가 뺏는다고 생각해봐.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관료전 같은 경우 수조권만 줬다라면 노급은 그 일대 수조권과 그 일대 노동력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전을 지급해서 토지를 문서화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라는 계속해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토지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만드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 이름이 바로 민정문서, 또 다른 말로 신라 촌락문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라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인데, 자, 밑에 보면은 먼저 그럼 다 설명하고 할게요. 목적은 뭐냐? 경제력을 고려한 조세 부과예요. 왜?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일종의 부가세나 재산세를 많이 때리는데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조금만 내야 되겠죠. 왜? 버는 게 적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큼 정확한 조세 부과로 국가 재정, 이른바 세금을 제대로 확보해서 국가에 원활하게, 국가 행정을 원활하게 돌리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지역에 사람이 몇 명 사는지, 소가 몇 마리인지, 말이 몇 마리인지, 토지가 몇 필이 있는지, 그리고 과일나무, 하다못해 사과나무, 뽕나무, 포도나무 이런 게 몇 그루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한 문서로서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10분의 1만 세금을 수취하고 3년마다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1,000원을 벌면 세금으로는 100원만 내면 됐다. 그리고 3년마다 리셋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3년 뒤에 뭐 내가 망했어. 돈이 완전 없어. 그런데도 잘 살 때처럼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마다 리셋해서 작성하고 세금은 딱 10분의 1만 가져갔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민 경제로는 휴경농법이라고 해서 지금은 농약이나 트랙터 아주 좋은 농기구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쉴 휴자 박경자, 쉬었다 지었다 지었다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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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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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쉬었다 지었다 짓는 휴경농법이라 그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향부곡인데 요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왜? 고려시대에도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향부곡이란 원래는 신라 백성이 아니었어요. 신라 백성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신라 백성이 되는 사람들인데, 즉 고구려 출신이거나 백제 출신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랑 원래 신라인이랑 똑같이 세금을 낸다고 하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려 때 가면 여기는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부르면서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불려서 세금도 역시나 많이 내고 함부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사료가 있는데 여기 보이죠? 신라 촌락 문서를 통해서 본 신라의 상황. 자, 이 신라 촌락 문서, 민정 문서는 3년마다 작성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신라 촌락 문서에 당시 적혀 있는 문서 지역은 서원경,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시 일대에 있었던 4개의 마을을 기본으로 세금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규모, 가구 수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가축들의 수, 그리고 땅이 몇 필인지, 유실, 과일 수 등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는, 그리고 나이에 따라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노년층, 장년층, 청년층, 소년층, 아동층 이런 식으로 6등급으로 매겼고, 가호, 집의 재산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눠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밝혀준 문서가 바로 신라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민정문서, 또 다른 이름으로 신라 촌락 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4대 시험, 내신, 모의고사, 수능, 한능검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용어이자 내용이니까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라의 경제적 상황이었다면 이제 외부적인 대외 교류의 상황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통일 신라 때 대외 교류를 보면 저번에 경주할 때 한번 사회 경제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경주에 시장을 확대해서 설치해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뇌물마리간, 소지마리간, 그 다음에 눌지마리간 요때 동쪽에 시장을 세웠다고 해서 동시를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늘어나고 물자들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면서 시장의 규모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동쪽의 시장으로는 부족해지자 조금 더 늘려야지라고 해서 서쪽의 시장이라고 해서 서시, 남쪽의 시장에서 남시를 지는데 선생님 그러면 북시도 있나요? 북쪽에는 시장을 개별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방위 개념을 할 때 자, 동, 서, 남, 북 요 개념이죠. 근데 동쪽과 서쪽과 남쪽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활동권이라면 북쪽은 조금 비활동권이에요. 이른바 음양오행설의 기초에서 좀 어려운 말인데 북쪽은 죽은 사람들이 향해서 가는 우리도 항상 집, 부모님이 집 사실 때 남쪽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아파트나 집을 사죠. 그것처럼 북쪽은 그늘지고 뭔가 음습한 지역이라서 사람이 활동하는 데는 유익하지 않다. 라고 해서 북쪽에는 시장이나 사람들의 활동 반여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 서시, 남시 등을 설치했고 이 모든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이 동시전이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대외 교류니까 당나라랑도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왜 당시에 지금의 미국처럼 최고 패권국이 당나라라 그랬죠. 그럼 당나라의 상황대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당나라랑은 7세기 말 나당 직후에서 8세기까지는 당과의 관계이 단절이에요.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당나라랑 이때까지 맞짱을 떠서 싸웠어. 치고받고 싸우다가 갑자기 친해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뭔가 나라 대 나라로서는 교역하진 않았지만 민간끼리는 교육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 찝찝한 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는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여겼어요. 왜?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신라 입장에서는 발해랑도 별로 그렇게 썩 사이가 안 좋았고 당나라랑도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일본까지 사이가 안 좋다면 만약에 혹시나 발해 당나라 일본이 한편되어서 신라를 때리면 불리하겠죠. 그래서 발해랑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더라도 제일 후방 지역에 일본, 옛날부터 일본은 신라의 뒤치기 후방을 공격했기 때문에 일단 무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일본이랑 관계 긴밀해졌어요. 하지만 8세기 이후 733년 우리 지난 시간에 성도왕 때 배웠던 것처럼 당나라랑 어느 정도 관계가 안정되자 바로 일본과 이제 손절을 하고 왜? 선진문물을 갖더라도 신라 쪽이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일본은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과 쓱 손절한 다음에 당나라랑 친해지면서 국가적으로나 유학생, 유학승, 그러니까 당나라로 유학 가는 승려, 그리고 민간 상인 등을 파견하면서 당나라와 관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신라의 경주는 세계 최고의 당시 국제 도시로 번성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8세기 국제 도시로는 당연히 중국 당나라에서도 장안이 있었겠죠. 그리고 금성, 우리 지금의 경주, 그리고 발해의 상경성, 그리고 저 멀리 중앙아시아에 바그다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바그다드라는 도시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 아랍권에 있죠. 이만큼 중요한 도시의 한 축으로 상성을 하면서 굉장히 벌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울산항, 지금으로 따지면 울산항이고 옛날에는 이 울산항을 뭐라고 불렀냐? 하곡현항이라고 불렸어요. 옛날 울산의 이름이 하곡현이었는데 그냥 편의상 울산항이라고 하지만 원래 정식 명칭은 하곡현이었다. 그리고 우리 삼국시대 때 신라가 그렇게 한강유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차지하려고 했던 화성인 당항성, 지금의 화성이고 당시에는 당항성, 바로 한강을 통해서 중국을 한 길이었죠. 이러면서 당나라의 신라인들의 활동 거점을 마련하는데 바로 신라방, 신라인들의 마을, 신라소, 신라방을 관리하는 일종의 구청, 동사무소 같은 개념이고요. 신라원, 신라인들이 힘들 때 고국에 있다가 외국으로 가니까 뭔가 힘든 게 있겠죠. 그럴 때 뭔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종교적 사찰, 옛날에는 불교 사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이런 것들을 중국에 만들면서 신라인들의 활동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보고, 우리 바다의 왕자 장보고죠. 청해진. 자, 다시 쓸게요. 청해진.
진 지금의 완도의 해상무역 근거지를 만듭니다. 국제교역 중심지로 활성화되면서 해외 진출을 하게 되는데, 장보고는 원래 신라에서 조금 낮은 계급의 천민대에 속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더 이상 신라에서는 발전할 수 없겠다 해서 차이나 드림, 중국에 가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군인으로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3스타까지 올라가는데, 당시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당시에 한중일의 상황이 어땠냐면,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특히 요 양저우에서 성공한 군인으로 있었는데, 당시에 해적들로 인해서, 원피스를 찾겠다는 해적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인, 즉 신라인들이 노예로 끌려온 걸 보자, 아,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라 당시 헌강왕에게 찾아갑니다. 나 이런 이력이 있는데 내 이력서 보세요. 나 당나라 말도 잘하고 당나라 사람들이랑 좀 알고, 그리고 나 군대 출신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잘 기틀을 잡을 수 있고, 신라도 당시에 해적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세금이 제대로 잘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보고가 헌광에 찾아가서 내가 잘 할 테니 나에게 권한을 달라 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옆에 있는 지도에, 바로 완도에 있는 청해진을 만들어서 한중일을 연계하는 해상무역의 교역지로 성공을 하고, 이 바다에서 활동하는 해적들을 다 뚝배기를 깨면서 굉장히 큰 해상무역권과 군대 복합 기지를 갖춘 엄청나게 큰 해상무역 기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보고가 한중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개무역을 성공하면서 돈을 많이 벌자 중국에도 어느 정도 그 자신의 회사, 이런 지점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적산법화원이라는 장보고가 사찰을 만듭니다. 이러면서 네트워크, 제당 신라인, 중국에 있는 신라인들을 제당 신라인이라 그러는데, 이 적산법화원을 중심으로 제당 신라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기 보이죠? 사회 결집 역할.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도 신라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항해 기술이 조금 딸렸어요. 이런 활동을 장보고가 지원해주면서 당시 일본 출신 승려 앤리는 견당사, 즉 나라에서 일본에서 중국으로 파견한 사신의 임무를 띠고 있는데, 앤린이 무사하게 당나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앤린이 쓴 일종의 여행기죠. 입당 구법 순례행기, 당나라에 입조하면서 구할구 법법, 불법을 구하는 당나라로 가는 길에 불법을 구하면서 여행한 내용이라는 책의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 지원을 해주는 등, 청해진의 장보고가 세운 청해진은 엄청난 영향력과 의의를 가진다라는 점을 요 지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신라 남국의 경제적 상황과 대외 교류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신라의 토지 제도였던 노급과 관료전, 그리고 토지 상황과 국가 재정 상황을 알 수 있었던 민정문서, 또 다른 이름으로 신라 촌락문서라고 하죠. 그리고 당시 7, 8세기 한중일의 상황을 잘 알려주는 청해진까지 이렇게 이번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남국 통일신라에 관한 정치, 사회, 경제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해, 이제 북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으로 찾아올게요.